당신들은 효율성보다 과시적인 기술만 중요시하는 것 같네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교통 세미나에서 한 금발의 여성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소식이 예보된 서울에서 그녀는 자신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민낯을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폭설이 그녀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교통설계 전문가 엘리자베스 안더슨이에요. 다들 저를 엘리라고 부르죠.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스톡홀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도시와 숲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답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침엽수림이 펼쳐져 있었죠.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숲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에게 특별했던 건 저희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아빠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셨는데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근하셨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짐없이요. 어린 제가 차로 가면 더 편할 텐데. 라고 말씀드리면 아빠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죠. 엘리, 우리가 숲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 이 나무들 덕분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동네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하시면서 플라스틱 포장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죠. 손님들이 장바구니를 깜빡하고 오면 저희 집 헌바구니를 빌려주시곤 했어요. 돌려받지 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누군가는 이 작은 실천을 보고 배우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학교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죠. 오히려 즐거웠어요. 등교할 때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리고 하교할 때는 노을을 바라보며 페달을 밟았으니까요.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을 땐 버스나 전철을 이용했어요. 그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왜 버스는 자전거만큼 자연과 조화롭지 못할까? 왜 전철역은 이렇게 차갑고 무미건조할까? 어린 마음에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정적인 계기는 15살 때 겪은 폭설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심한 눈이 내렸죠.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이었는데 등교 시간쯤 되니 눈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는 당연히 못하는 날씨였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30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 스웨덴의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가면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주변의 어른들은 한숨만 쉬었고 어떤 분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죠. 결국 그날 아무도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도시 전체의 교통이 마비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 내가 바꿔야 해. 스웨덴이 환경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서관에서 교통 시스템과 도시 설계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죠.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 시스템이란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기후 위기를 다루는 청소년 캠페인에도 참여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미래의 교통이라는 주제로 작은 프로젝트도 진행했죠. 우리의 아이디어가 학교 신문에 실렸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자연스럽게 스톡홀름 왕립공과대학교를 선택했어요. 환경공학과 도시설계를 전공하면서 제 꿈은 더욱 선명해졌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폭설은 제게 선물 같은 거였어요. 그날의 불편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교통 설계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균형이에요. 교통이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건 마치 숲에서 가장 빠른 길만 찾다가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과 같죠. 스웨덴 교통청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전기버스 노선을 새로 만드는 일이었는데 모두들 최단 거리만 고집했어요. 저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주민들의 일상과 자연을 고려한 길을 제안했죠. 5분 더 걸리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죠. 새로운 노선 주변에 있는 학교들, 노인복지관, 그리고 작은 공원들.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노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끈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노인분들은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죠. 게다가 전기버스니까 환경에도 좋고요. 결국 제 제안이 채택됐어요. 1년 후 그 노선은 스톡홀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스 노선이 됐죠. 특히 수요일 오후가 되면 버스 안이 시끌벅적해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노인복지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처음에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됐다네요. 이런 경험들이 제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도시의 혈관이자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연결하는 매개체죠.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느냐는 거죠. EU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도 이런 철학을 강조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 사람들의 일상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기술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ECO-커넥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제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중소도시에 낙후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었는데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했죠. 예를 들어 한 작은 도시에서는 오래된 기차역을 재활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주장했지만 저는 그곳이 도시의 역사이자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옆에 작은 공원도 만들었죠. 이제 그곳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제 철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특히 국제 교류할 때면 더욱 그래요. 어떤 나라들은 첨단 기술만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우리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 이런 걸까? 그래서 전 항상 말하곤 해요. 우리는 미래의 교통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철학이자 신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컸죠. 전쟁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첨단 기술의 나라. 뉴스에서 접하는 한국은 늘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2년 전 그 세미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제가 발표한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의 미래였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전기버스에 노선을 주거지역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죠. 이런 방식으로는 도시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통제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표의 말이었어요. 안더슨 씨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네요. 실제 도시는 그렇게 느긋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불편함은 계속됐어요. 한국 대표들은 자국의 첨단 기술만을 자랑했죠. 5G 네트워크, 자율주행 버스,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던 환경 영향이나 시민들의 실제 체감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뉴스들은 제 편견을 더욱 강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극심한 경쟁 사회, 높은 스트레스 지수.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다큐멘터리였어요. 서울의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시스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폭설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도 의심스러웠어요. 스웨덴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본 뉴스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서울 폭설의 교통마비, 도로 곳곳 정체 같은 헤드라인들이요. 그래서 최근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다는 논문을 봤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마도 기술적인 면만 평가한 걸 거야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제 책상 위에 어느샌가부터 서울의 대중교통에 관한 논문들이 가득해졌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말이죠. 최근 게재된 유명한 논문들을 모아봤을 뿐인데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한 논문들이 쌓이게 되었지 뭐예요? 한 저명한 교통 전문지에서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미래 도시의 표준이라고 극찬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어요. 서울요? 그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가? 하고 무심코 내뱉었던 제 말에 옆자리의 동료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엘리, 혹시 서울에 가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그래요. 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를 제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라운 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운행 시간을 자랑했고 버스 노선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도시를 연결하고 있었죠.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은 제가 있는 스웨덴보다도 더 진보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은 어떨까요? 기술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과연 그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제 고민을 눈치챈 걸까요? 데니얼 교수님이 어느 날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어요. 엘리, 내가 서울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되기도 해. 특히 우리처럼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서울행 준비였지만 주변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동료는 시간 낭비라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좋은 기회라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선배의 말이었어요. 서울은 내가 알던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야. 준비되어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제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제 편견을 내려놓을 준비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저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한기에 몸이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공항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어머나.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발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공항 실내였어요. 마치 미래에서 타임슬립해 온 것 같은 로봇들이 여기저기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 길 안내부터 환전, 교통카드 구매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눈으로 인한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최적의 경로가 계산되어 표시되고 있었죠. 스웨덴에서도 이런 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의심은 여전했어요. 이건 그저 공항의 전시 효과일 뿐이야. 그래서 전 일부러 공항철도 대신 리무진 버스를 선택했어요. 실제 도로 상황을 보고 싶었거든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마다 설치된 USB 포트와 무선 충전기,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착 정보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기사님, 이 폭설에 정말 운행하실 수 있나요? 조심스레 물었더니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도로 위의 눈은 이미 다 치워졌을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폭설이 내리는 중인데도 도로는 깨끗했어요. 제설 차량들이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발레 공연 같아요. 옆자리의 승객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서울은 이런 날씨에도 멈추지 않아요. 저희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도시가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폭설 속에서도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늦은 시간인데도 활기찬 거리의 모습,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체계까지.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서울이 맞나?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아침 일찍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TV에서는 기상캐스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폭설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오늘 서울 지역에 예상되는 적설량은 25cm 이상. 저도 모르게 키득거림이 나왔어요. 스웨덴에서는 일상적인 수준의 눈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겠죠.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그들의 시스템이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이런 날씨에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될까요?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관광객이 웨이터에게 물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웨이터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걱정 마세요. 서울의 지하철은 날씨와 상관없이 정시 운행돼요. 정말 그럴까요? 제 고향 스톡홀름도 겨울철이면 지하철 지연이 다반사인걸요. 게다가 스웨덴은 겨울철 교통 시스템 운영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말이죠. 휴대폰으로 서울교통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놀랍게도 실시간으로 모든 노선의 운행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데이터일 뿐이겠죠? 이봐요. 진짜 그렇게 자신하시나요? 아침 미팅을 위해 로비에서 만난 한국교통공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폭설이 오면 도시가 마비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스웨덴도 그래요. 이런 날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안더슨 씨, 우리는 달라요. 서울은 멈출 수 없거든요. 잠시 후면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기상특보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톡홀름 동료들과 화상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들도 서울의 날씨 소식을 듣고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엘리, 지금 서울은 어때? 아마 대혼란일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발을 보며 생각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 정도 눈이 오면 도시 전체가 서행 운전을 하고 학교들은 휴교를 하죠.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버스는 결행이 속출하고요. 이제 슬슬 시작되겠죠?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곧 도시가 마비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서울이 자랑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비즈니스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고 있었고, 관광객들도 평소처럼 관광 일정을 시작하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혼잡을 예상하고 일찍 나섰다는 한 직장인의 말이 들려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발했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요. 단 10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폭설에 고작 10분의 여유 시간만 더 잡는다고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차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보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게 다 겉모습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어요. 이제 곧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죠? 최소한 제 예상은 그랬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첫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녘부터 거리에는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저기 봐요, 또 나왔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제설차가 한 대, 두 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죠. 큰 제설차가 앞에서 눈을 밀어내면 그 뒤로 작은 제설차들이 양옆에 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도로공사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은 눈을 깔끔하게 치우고 있었죠. 이건 분명 도심의 주요 도로라서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변명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호텔 뒷골목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야 했죠. 상점 주인들이 하나 둘 나와서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보세요. 학생들도 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삽을 들고 나와 버스 정류장 주변에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럴 수가. 지하철역 입구는 더 놀라웠어요. 영무원들이 이미 입구에 눈을 전부 치워놓은 상태였고,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 한쪽에는 미끄럼 주의 팻말까지 세워져 있었죠. 이거 언제 다 준비한 거죠? 옆을 지나가던 영무원에게 물어보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폭설 예보가 있으면 우린 늘 이렇게 준비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어요.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었고 버스들도 약간의 지연은 있지만 거의 정시에 가깝게 운행되고 있었죠. 스웨덴에서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겨울철 제설 작업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보니 우리가 좀 오만했나 봐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서울은 어디 있나요? 통제되지 않은 혼란은 어디 있고 마비된 도시는 어디 있나요? 대신 제가 본 건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도시였어요.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후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미팅 장소인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이런 폭설에 지하철이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어. 하지만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미 깨끗이 제설되어 있었고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려 있었거든요. 와, 이건 정말. 지하철 역사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몇 분 전에 내린 눈의 양까지 안내하고 있었죠. 다음 열차는 2분 후에 도착합니다. 폭설로 인해 승강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역무원들이 승강장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면서요.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도착했어요. 차량 내부는 쾌적했고 에어컨도 적정 온도로 맞춰져 있었죠.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는 걸 보면서도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늘 이런가요? 옆자리에 직장인처럼 보이는 분께 물었어요. 네. 아, 지하철 말씀이세요? 그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하철은 제 시간에 움직여요. 그래서 다들 지하철을 선호하죠. 그의 말투에는 그 어떤 과장도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걸 설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시청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환승객들을 위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가 큰 스크린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7번 버스, 3분 후 도착.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렸는데 정말 3분 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마치 초시계로 잰 것처럼 정확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버스 기사님께 여쭤보니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운행합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봤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어디가 혼잡하고 어디가 원활한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해한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죠. 스웨덴의 교통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기술은 있었지만 이런 세심함과 정확성은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폭설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됐지만 놀랍게도 보도블록은 미끄럽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가게 앞에 눈을 치우다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바로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팔짱을 잡아들이며 천천히 모시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죠. 저기 봐요. 옆을 보니 편의점 알바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폭설에 고생하시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그의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광경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저기는 또 뭐 하는 걸까요? 골목 안쪽을 보니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나이 든 어르신부터 젊은 직장인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삽을 들고 나와 있었죠. 매일 이러세요? 궁금해서 한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날씨가 안 좋을 때만요. 서로 도와야 다들 편하잖아요. 그의 대답은 참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잠시 후 제 앞에서 한 학생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순간 3명의 시민이 동시에 달려와 그를 잡아줬죠.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여기가 좀 미끄러워요. 제가 모래를 좀 뿌려놓을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서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톡홀름의 모습이 스쳐갔어요. 폭설이 오면 각자 도생,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도시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이유를 이제야 잘 알겠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사진을 찍으려다 말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어요. 한 시민이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감동받고 있었어요. 네? 무슨? 여러분들의 모습에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말했어요. 이런 게 서울이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안더슨 씨. 교통공사 김 과장님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어요. 지하 3층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시더니 갑자기 제게 물으셨죠. 스웨덴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여기가 서울 교통의 심장부입니다. 말 그대로였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하철과 버스의 현재 위치, 승객 수, 날씨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기 보이시나요? 김 과장님이 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인공지능이 예측한 오늘의 교통 수요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폭설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벽부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갑자기 한 모니터에 빨간 표시가 깜빡였어요. 아, 2호선에서 신호가 왔네요. 관제사 한 분이 재빨리 반응했어요. 알고 보니 한 역사에서 승객이 평소보다 몰리는 상황이 감지된 거였어요. 즉시 예비 열차가 투입되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됐죠. 이게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에요. 김 과장님은 저를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었죠. 우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니터에는 시민들이 보낸 제안과 불편사항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의견들이 즉시 검토되고 반영된다는 거였죠. 방금 들어온 제안을 보세요. 한 시민이 폭설 때 버스 정류장 지붕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우리는 이런 의견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던 교통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관제가 아닌 시민과 기술이 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이었죠. 그런데 이런 첨단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직원들의 교육 일정표였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주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안더슨 씨,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지. 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술과 인간, 그리고 시민이 하나 된 살아있는 유기체였던 거죠. 실제 현장을 체험해보자는 김 과장님의 제안으로 저는 서울의 대표적인 환승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이건 마치 쇼핑몰 같아요. 지하철 역사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안내 로봇들까지. 특히 눈에 띈 건 동선 설계였어요. 보이시나요? 저 노란 선들을. 김 과장님이 바닥에 그려진 노란 선들을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선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걸 행복한 동선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모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실제로 휠체어를 타신 분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단 한 번의 도움 요청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더라고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건 또 뭔가요? 제 시선이 머문 곳은 한쪽 벽면에 설치된 작은 정원이었어요. 아, 저건 지하 정원이에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말씀하시는 중에도 한 직장인이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행동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서로 먼저 비켜주고 엘리베이터는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양보하고 저기 보세요. 한 학생이 급하게 뛰어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그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곧바로 영무원이 나와 바닥을 체크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제 질문에 김 과장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걸 따뜻한 교통문화라고 부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시간 소통 게시판이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교통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방금 3번 출구에서 노인분이 길을 헤매시네요.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영무원의 빠른 대처에 감탄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스웨덴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앞섰다고 자부했지만 이런 따뜻한 시민의식은 배워야 할 것 같았죠. 그 다음 날에도 여지없이 울린 폭설특보 문자를 보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호기심에 창밖을 내다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머나.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죠. 짜증이나 불만이 아닌 마치 아침 운동이라도 하듯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 보니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님, 혹시 외출 예정이신가요? 네, 그런데 제설 작업 때문에 택시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쪽에서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서 기다리시는 건 어떠세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도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직원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처음이었나 봐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호텔 직원들이 건네준 삽을 들고 다른 상점 주인들과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이쪽은 버스 정류장이라 좀 더 신경 써서 치워야 해요. 네모난 눈덩이는 나중에 녹으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잘게 부숴주세요. 여기 모래 뿌리실 때는 이렇게 고르게.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주변 분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설명 하나하나에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1시간쯤 작업을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누구 하나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 따뜻한 커피 드세요. 어느새 누군가가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돌아보니 편의점 직원이었죠. 그는 제설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사비로 준비한 거예요.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죠.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대화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기 할머니 지나가시네. 잠깐 길 좀 넓혀드려요. 이따 출근길에 학생들 많이 지나갈 텐데 여기 좀 더 신경 써야겠어요. 버스 정류장 쪽은 제가 할게요. 어제 야간 근무라 일찍 퇴근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장 눈앞의 공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지나갈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죠. 새벽녘 첫 차를 알리는 지하철 소리가 들렸어요. 거리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출근길 시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걸어갈 수 있었죠. 그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이제야 진짜 이해했어요. 교통 시스템이란 게 단순히 사람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도시의 심장이고 시민들의 일상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라는 걸. 다음 날 스웨덴 교통청으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의식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교통 문화의 핵심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테니까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서울교통공사의 김 과장님께서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일주일 전 그토록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서울을 떠나기가 아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안더슨 씨,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김 과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뿐이네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처음에 저는 서울을 오해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앞세운 차가운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곳에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도시, 서로를 배려하던 시민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새벽에 함께 눈을 치우던 그 순간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와 서로를 도왔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 시스템이란 게 무엇인지를. 김 과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공항 터미널에 도착해서도 생각이 계속 이어졌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을지. 이걸 바탕으로 스웨덴의 시스템도 바꿔나가야겠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김 과장님께서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이 안더슨 씨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눈사람 모양의 장식품이 들어있었어요. 바닥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죠. 이 눈사람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이었죠. 기술이나 시스템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미.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가졌다고 하는지. 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뭘요? 사람의 힘을요. 기술보다 더 강한.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깨워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떨어지는 비행기 창 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요.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스승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서울. 스웨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교통청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놀라워했죠. 엘리,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의실에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 데니얼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교수님,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이건 서울의 실시간 교통 상황 관제 시스템이에요. 얼핏 보면 우리 것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화면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새벽에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시민들, 서로를 돕는 모습들, 그리고 질서 정연한 승하차 장면들. 이게 바로 차이예요. 우리는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래서 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시민 참여형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따뜻한 교통문화 캠페인까지. 놀랍네요, 엘리.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라니. 데니얼 교수님의 말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사실 전 서울에서 교통 시스템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배웠죠.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눈사람 장식품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동료들이 선물해준 그 작은 선물이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네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시작이 필요할 뿐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제 오피스 창가에서 스톡홀름의 거리를 내다봐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활기찬 모습을 떠올리며 이곳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작은 실천부터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서울에서의 경험을 되새겨보곤 해요. 그때의 감동과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언젠가 다시 서울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스톡홀름에서 일군 변화를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곧 변화할 테니까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